비만한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 관리가 안 된 사람이라고 오해하지 마세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분들의 사연을 보면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자기의 생활 습관하고 주변 환경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아니 교수님 유퀴즈에 나오신 영상 봤었는데 유퀴즈 이상하게 안 나왔던가요? 거기서 워낙 또 이제 우리 국민들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는 비만에 대한 이야기 해주셔서 또 다이어트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해주셔서 많은 시청자분들이 도움 크게 받았을 것 같은데 전 세계 다이어트 방법이 제 영상에서 보니까 생각보다 엄청 많더라고요. 좀 시간 많은 사람들이 가끔 있나 봐요. 네. 그 사람들이 전 세계의 다이어트를 다 조사를 했는데 네. 유명 배우 누구의 다이어트, 네네.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정말 가수의 다이어트, 네. 탤런트의 다이어트 그쵸. 이런 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다 합쳐봤더니 한 10만 개 되더라. 한 10년 전에는 교과서에 한 3만 개 이야기하다가 지금 한 10만 개 정도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누구 다이어트인데 문제는 그런 다이어트가 다 효과 있다는 거예요. 다 효과가 있다고요? 네, 다 효과 있죠, 웬만하면. 네. 근데 방송에서는 검증된 건 몇 개 안 되신다고 하신 것 같은데 한 10개밖에 안 된다고. 예. 10개가 채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다이어트 방법들이 다 유행은 하는데 금방 사라졌잖아요. 네네. 돌이켜보면 뭐 누구의 다이어트 했다가 얼마 못 가서 다 사라지고 했었는데 당장에는 효과가 있어요. 네, 아 당장은 네, 당장이 다 효과 있어요. 그 중에 제일 큰 원칙은 뭐냐면은 평소에 먹던 방법을 바꾸면 다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오늘부터는 나는 탄수화물 절대 안 먹을 거야. 기름 절대 안 먹을 거야. 네. 뭐 이렇게 하고 나면은 며칠 있다가 뭐 몸무게는 빠져요. 근데 그 다이어트를 끊고 나면은 금방 다시 찌고, 그 다음에 또 그 다이어트를 끊지 않더라도 또 다른 시간이 지나면 그 다이어트의 효과가 점점 사라져서 다시 또 그 계속 한다 하더라도 금방 찌죠. 다 효과는 있다고 하는데 네. 장기적으로 유지해서 성공하는 다이어트는 없고, 문제는 다이어트를 할 때 10kg를 뺐단 말이에요. 근데 10kg를 뺐을 때 근육으로 빼느냐 지방으로 빼느냐의 차이가 너무 커요. 차이 크죠. 다들 지방을 빼고 싶지만 근육도 같이 많이 빠지죠. 근데 근육이 빠지면요, 근육하고 지방하고는 칼로리 차가 많이 나요. 우리가 지방 1g이 9칼로리, 그 다음 탄수화물 1g이 4칼로리로 계산을 많이 하는데, 네. 우리 몸에 들어와서는요, 근육이 주로 많이 어디가 있을까요? 장기나 근육이 많잖아요. 네. 단백질이. 네. 근데 단백질이 근육이나 임급 이런 데 붙을 때 가만히 그냥 붙는 게 아니라 물 3g하고 섞여서 들어가요. 그러면은 1g이 단백질이 4칼로리였는데 물 3g하고 섞이면은 그게 순수 근육을 이룬다 그러면은 근육 1g이 1칼로리가 나와야 되거든요. 네. 그 다음에 지방은 몸 안에 저장됐을 때 우리 지방 조직 보면 물 별로 없죠. 물하고 별로 안 섞여도 저장이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밖에서는 4대 9였는데 몸 안에 들어가면 1대 9가 돼요. 이론적으로. 물론 근육 안에도 지방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지방세포한테 물, 단백질이 좀 있기 때문에 네. 칼로리는 한 3배에서 5배 정도 차이 난다고 네. 보면 돼요. 그럼 10kg 뺐을 때 근육으로 10kg 빼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방으로 2kg밖에 못 뺀 거죠. 그러니까 한 달에 10kg 빼는 거는 가능해요. 1, 20kg 가능하죠. 그냥 입원시키거나 뭐 하든지 가둬놓고 하면 1, 20kg 빼는데, 지방을 10kg 빼는 게 아니라 근육 한 3분의 2 빼고 아니면 반 빼고 지방 반 빼고 하니까 네. 나중에 금방 다시 찌는 거죠. 이상한 다이어트로 10kg 뺀다는 거는 근육 빼고 물 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러니까 그걸로 뺐기 때문에 다시 찌기가 쉬운 거죠. 말씀하신 대로 다이어트 방법은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그런 실패 사유는 지금 말씀하신 게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사람들 사실 다이어트 방법 계속 늘어나는데 점차 더 비만해지고 있죠, 세상은. 그렇죠. 그리고 맨날 나오는 게 무슨 듣도 보도 못한 갑자기 다이어트 방법들이 엄청 맞아요, 나오죠. 맞아요. 그래서 재밌는 실험을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한국 학생을 입원시켜가지고 미국 식사를 먹이고, 미국 학생을 입원시켜서 한국 식사를 먹였어요. 한식을 먹였어요. 네네. 그거 둘 다 칼로리는 똑같이 했어요. 미국 학생이 한식을 먹으니까 살이 빠져야 되죠. 그 다음 한국 학생이 미국의 그 기름진 음식을 먹으니까 살이 쪄야 되죠. 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 것 같아요? 둘 다 빠졌어요. 왜 그러냐면은 평소에 먹는 칼로리를 많이 안 줄였는데, 근데 왜 둘 다 똑같이 빠졌냐면은 본래 평소에 먹던 걸 방법을 바꾸니까 미국의 기름진 음식을 먹어서 찔 줄 알았던 한국 학생은 또 빠지고, 그 연구가 한식의 세계화 사업할 때 과제로 받아서 했던 건데 결과가 똑같아. 세계화로 가려고 그러니까 했던 건데. 우리 한식이 굉장히 도움이 될 줄 알았는데 결과가 그래도 당혹했는데, 근데 아까 그 원리를 적용하면 같은 이야기예요. 어떤 다이어트도 효과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속 가능한 건 별로 없지만, 근데 지금 다이어트 방법은 여러 개 얘기해 주셔서 비만 잡는 뭐 약이라고 뭐 광고하는 것들도 되게 많잖아요. 네, 이거 먹으면 살이 빠진다. 그런 거 뭐 비만 잡는 약이라든가 다이어트
치료제 같은 거 이런 거 진짜 몸에 괜찮은 건가요? 그리고 효과는 있는 건가요? 며칠 전에 갑자기 그 말씀하시니까 며칠 네. 전에 몇 분들이 사진을 이렇게 캡처해서 기자분도 보내시고 네. 그러셨는데 제 얼굴을 넣어놓고 다이어트 약 광고가 막 SNS에 뜨고 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제가 무슨 광고를 하겠어요. 그렇죠. 그래도 전 세계 비만약으로 허가된 거는 두세 종밖에 안 돼요. 허가된 게 있긴 해요. 그럼요. 오. 근데 그 옛날에 썼던 약들을 막 무턱대고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정식으로 거치지도 않은 옛날 약들을 갖다 시중에 막 팔고 있어요. 식욕 억제제. 네. 그리고 또 그런 약들이 두 개, 세 개 섞어 쓰는 약 별로 없어요. 대부분 한 가지 약만 지금 허가가 돼 있기 때문에 네. 저도 한 가지 약밖에 안 쓰거든요. 네. 잘 안 될 땐 두 가지 약을 섞겠는데 뭐 10개, 20개씩 막 처방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 걸 인터넷에서 무분별하게 사고 드신 분인데 절대 안 됩니다. 사실은 다들 옛날에 우리가 연구를 많이 하고 벌써 비만약은 1950년대부터 30년대부터 시작했으니까 네. 거의 100년 가까이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거든요. 네. 근데 대부분의 약들이 다 사라졌어요. 그 1세대 약이 뭔지 아세요? 암페타민이에요. 암페타민 마약제잖아요. 처음에 나왔을 때 1930년대, 40년대, 20년대 보면은 이 약을 먹고 나면은 너무 얼굴이 뭐라고 할까? 정력제, 정강제처럼 네. 하루 종일 깨어 있고 그다음 일을 해도 피곤하지도 않고 오. 그다음 살도 쭉 빠져요. 그러니까 이 약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해졌고 막 선전도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먹였죠.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지금은 비행기 조종사들이 비행기를 타면은 자동 함뻑 장치가 그럴 있어서 수 있어. 좀 졸아도 되잖아요. 네. 또 두 명이 있기도 예, 하고. 예, 예. 근데 옛날엔 비행기 조종사들이 타고 가다가 네. 졸면은 그냥 추락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 암페타민 먹였다 막 그런 사람들한테 네. 수험생한테도 먹이고. 네. 근데 이게 나중에 약의 의존성이 돼서 여러 가지 문제가 돼서 했는데 그 당시에 또 벌써 비만약을 쓰기 시작했던 거예요. 네. 그 약이 의존성 때문에 마약으로 분류돼서 사라지고 나니까 그 암페타민의 유도체들이 약으로 개발됐어요. 근데 약으로 개발됐는데 유럽에서는 그런 약 못 쓰게 하고 미국에서는 비만 환자가 너무 많으니까 이런 약이라도 써야 된다고 지금도 좀 남아있는 약이 약간 있어요. 근데 그런 약을 쓰다가 나중에 또 비만 약이라는 게 우울이라든지 기분하고 연관되어 있는 게 많아서 식욕 조절이 우울증 약하고 이런 것들을 막 쓰기 시작하다가 네. 이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마약류, 정신건강의학과적인 약들 이런 약들이 복합하게 섞이기 시작하면서 네. 지금 비만약 시장이 굉장히 혼탁해졌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실질적으로 쓸 수 있고 우리가 허가하고 효과적인 약은 실질적으로는 아까 이야기했던 한 가지 종류의 약을 한 가지. 한 사람한테 쓸 수 있고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약만 쓸 수 있는데 네. 아닌 약들 너무 많이 써요. 그것도 인터넷에 의사 처방도 없이 막 쓰는데 그 약을 먹으면 일시적으로 이제 가슴이 두근거리고 그 다음에 식욕이 뚝 떨어지긴 한데 뭐 어떤 분은 뭐 가슴이 너무 두근거려서 힘들어요, 어지러워요 하면서 병원을 방문했던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제 진료 중에 그런 진료를 받다 오신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것도 그런 약들이 나중에 부작용이 생기고 나면 아무도 책임을 안 져주고 나중에 문제를 많이 일으키잖아요. 그러면 지금 허가된 처방하는 약은 혹시 어떤 건가요? 정확하게 명칭이 있을 거잖아요. 요즘 제일 많이 쓰고 있는 약들 중에 주사제가 하나 있어요. 삭센데라는 주사제가 있는데 그거는 아까 이야기했던 향정신성 계통에 벗어난 약이라서 많이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먹는 약으로는 큐시미아라는 약을 쓰고 있는데 이 큐시미아 약은 우리가 항간질제하고 아까 이야기한 암페타민 유도체하고 조금 섞은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안전하고 효과적이라는 게 입증이 돼 있어서 요즘 많이들 쓰고 있고요. 그 외에 뭐 콘트라브라는 약이 또 다르게 아무나 쓰고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세 가지 약 이외의 약은 되도록이면은 안 쓰는 게 좋아요. 그렇죠. 이러는데 세 가지 약도 많이 복용하면 당연히 안 좋은 거겠죠? 양이 많으면 안 되고요. 그 약은 3년 이상 허가가 난 약들이에요. 근데 비만약이라는 게요, 생각보다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이 약들도 개발되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 있었는데 비만약은 개발되려고 그러면요, 이 약이 걸어왔던 역사를 보면 여러 가지가, 예를 들어 마리화나 피우잖아요. 그럼 마리화나를 피우고 나면은 그럼 기분이 좋아져요. 근데 살이 쪄. 그럼 마리화나가 왜 살을 찌게 할까 하고 연구를 해봤더니 엔도캐나비노이드 체계라고 해서 엔도캐나비노이드 시스템이라고 우리 신경 전달하고 여러 가지 몸의 대사 반응 조절하는 그런 루트가 발견이 됐어요. 그러면 거기를 블로킹 시켜볼까 하고 약을 만들었어. 그 약을 만들었는데 효과가 너무 좋은 거예요. 살도 빠지고 지방간도 없어지고 혈당도 좋아지고 중성지방도 없어지고 비만에 맞는 약이 나왔다. 그래서 이 약을 임상 실험에 들어갔죠. 저도 이제 다국적 임상에 참여해서 들어갔는데 막 임상에서 이제 약이 풀리기 시작할 때 그때 갑자기 이 약이 사라졌어요. 제대로 팔아보지도 못하고.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했군요.
마리화나 피우는 얘기가 기분 좋고 이렇게 하려고 뭐 피우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블로킹 시켜놨더니 우울증이 생겨서 자살 시도를 하니까 그게 전 세계적으로 약이 사라져요. 약 하나 개발에 수조원을 투자했던 모 회사가 회사 자체가 흔들렸어요. 다국적 기업인데 지금도 유명한 다국적 기업인데 그 이후로 비만 약에 대한 개발은 다국적 회사가 잘 안 들어갔어요. 근데 요즘은 약들이 당뇨병 치료하려고 만들어놨던 싹센다 같은 거는 당뇨병 치료하려고 만들어놨는데 그 약이 효과가 있는 거예요. 살 빼는데. 그래서 요즘 많이 하는데 요즘 일론 머스크가 약을 지금 쓰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일론 머스크가 그쪽 계통의 약이에요. GLP-1 계통의 약이라고 그래서. 근데 그 약은 지금 국내에는 안 들어와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약이 동이 났어요. 얼마나 동이 났냐면 일론 머스크에서 일론 머스크가 그거 맞아서 몇 킬로 뺐다고 그러니까 전 세계 뭐 얼마나 트위터 통했어. 뭐. 근데 더 재밌는 게 그 회사 본사가 덴마크에 있는데 덴마크 경제가 살아났어요. 그 약이 본래 인슐린 제작하는 회사인데 약 자체가 인슐린 자체의 개발보다는 요즘 그 약 개발에 올인하는 분위기예요. 심지어는 EU에서 그 경제 레포트 나오는데 보면은 반드시 그 약 이름이 나와요. 근데 아직 그 약이 안 들어오겠는데 그 전 단계 약은 있긴 있는데 그 약도 동이 나서 환자들 치료하는데 갑자기 병원에 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구해서 환자들 해결한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뭐 요즘 뭐 비만 약이 핫해요. 일론 머스크 약은 진짜 효과가 진짜 좋은 건가요? 그 약도 괜찮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지금 국내에 시판 중인 싹센다라든지 아니면 큐시미아 뭐 이런 계통의 약들이 다 효과가 좋아요. 옛날보다는. 좀 더 나아가시는 분들은 위절제술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게 비만 치료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의문이 있는 것 중 하나는 물론 살은 빠지거나 안 먹게 되건 하겠지만 이건 분명히 내 몸에 칼로 되는 거니까 부작용이 있을 텐데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그 비만 약이 아까 말했던 여러 부작용 때문에 시장에서 다 사라진 적이 있어요. 쓸 약이 없는 거예요. 근데 비만 환자는 와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근데 고민 그때 많이 했는데 아마 김 작가님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그 고도 비만이신 분들이 오시는데 사연들이 딱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약간 뚱뚱한 정도 그런 분들 오시면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만은 저한테 오시는 분은 정말 고도 비만이신데 TV에 나올 때 있죠 그런 모습들이. 예, 우리나라에 고도 비만으로 오시는 분들 중에 상당수 중에 우울증 없는 사람 없어요. 특히 여성분들은 자살 기도도 많이 했고요. 또 어릴 때부터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은 분이 많아요. 부모님 없이 컸든지 조선 가정이든지 아니면은 편부모 밑이든지 또 좀 표현은 이상하지만 소득이 조금 낮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그것이 알고 싶단가? 뭐 그런 프로 있잖아요. 프로에서 하고 PD 수첩하고 많은데 왜냐하면 우리나라 고도 비만 늘고 있다는 그 데이터를 분석해서 우리나라 처음 제가 뿌렸거든요. 근데 뿌리고 나서 그 다음에 고도 비만이 이렇게 늘어? 20대, 30대, 40대부터 젊은 층부터 늡니다 하고 했더니 그때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고도 비만 무료 수술 일부러 기획을 해서 대학병원하고 같이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여러 사연들이 왔어요. 그런 분들 선택하는데. 근데 그 사연들 읽어봤더니 정말 전국에서 사연들이 많이 왔는데 우리 진료실에서 봤던 그 환자 그대로의 사연이 전국에 많이 뻗쳐 있는 거예요. 그분들 좀 모아서 비만 수술을 하자. 왜냐하면 약도 없고 유일한 방법이 수술이니까. 근데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고도 비만 수술의 보험 인정을 받게 노력을 많이 했어요. 공단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비만대책위원회도 만들고 데이터도 뽑아내고 일부러 언론 플레이하고 근데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분이 한 분 계세요. 방송에 나왔던 분이어서 제가 환자 이야기는 잘 못하는데 그분은 소개해도 될 것 같아요. 그분은 본래 투포한 선수였는데 나중에 투포한 선수를 끝나고 나니까 직장을 못 가는 거예요. 어떤 분을 만나서 애를 낳긴 낳았는데 혼자 애를 키우게 됐어요. 또 애가 크다 보니까 뭐 엄마 마음에는 얘한테 뭐 좀 해주고 싶은데 좀 챙겨주고 싶은데 애는 커가면서 약간 반항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제 애를 말한 대로 때리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투포한 선수가 때리면 그 얼마나 크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조금 허름한 데 사시는데 지나가던 분이 애 엄마가 애를 갖다 저렇게 죽인다고 때려가면서 신고했군요. 신고해가지고 애하고 분리가 된 거예요. 애를 너무 보고 싶으니까 잠시 위탁돼 있는데 위탁돼 있는 가정 그 앞에서 놀이터에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애 지나가는 그림자를 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 여성은 아무도 안 도와줘. 그리고 또 나가면 자꾸 쳐다보니까 운동도 못해. 그래서 엄마 살 빼면은 그 직장 가질 수 있다는 그 희망 갖고 애는 엄마 살 뺐어 하고 계속 전화를 하는 거예요. 엄마하고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그런 사연이 한두 개가 아니니까. 근데 그분한테 살 뺄 수 있습니다 하고 말씀드렸더니 헝헝 울더라고요. 그 방송 그대로 나왔어요. 근데 그런 분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하려고 고도비만 수술을 보험 인정받게 많이 뛰었어요. 맨 처음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시작을 했는데 또 외과 선생님들이 또
환자들 불쌍하다고 열심히 뛰어다니셔가지고 지금 보험 인정이 됐는데 효과가 탁월해요. 근데 그게 무슨 우리가 뭐 지방 흡입 이런 건 비만 치료가 아니에요. 그건 피부 밑에 있는 지방 조금 빼는 거지. 진짜 수술은 위를 절제하고 묶어버리거나 우회로를 만드는 그런 수술인데 효과가 좋은데 그래서 그걸 통해서 몇몇 분들을 많이 해결했어요. 근데 아무래도 칼을 대는 것 자체가 와닿진 않은데 약물 치료가 실패하신 분은 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상한 치료 하시면 안 돼요. 제가 그걸 고도비만 수술 보험 인정받기 위해서 뭐 위원회 갔을 뛰어다니면서 했는데 열심히 해서 막 성공하려는 그 순간에 신해철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근데 신해철 수술은요, 외과 선생님들 말씀은 이런 수술은 말이 안 된다 하는 수술을 받은 거예요. 제대로 된 의사한테 제대로 된 수술을 받으시면은 도움이 돼요. 그런데 비만이라는 게 워낙 복잡한 메커니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술 하나로 100% 빼면은 참 좋은데 수술도 실패할 수는 있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면서 하죠. 근데 성공률이 굉장히 높아서 권할만 하고 근데 수술을 받을 때 수술만 받으면 다 해결된다. 노! 절대 아니. 수술을 받고 나서 생활습관 교정이 같이 안 되면은 다시 져요. 지금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딱 그거 같네요. 가장 좋은 거는 뭐 본인이 운동하고 식습관을 조절하면 되지만 그게 안 되신 분은 말씀하신 약의 처방을 받을 수 있는 거고 약의 처방으로도 뭐 어떻게든 안 되시는 분은 이제 그런 수술까지도 갈 수 있는. 근데 하나만 더 붙이면은 비만한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 관리가 안 된 사람이라고 오해하지 마세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분들의 사연을 보면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자기의 생활 습관하고 주변 환경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자, 오늘 이제 주제가 비만인데 어쨌든 비만이 우리 건강에 안 좋으니까 우리 다들 살을 빼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뭐 외관적인 것도 있겠지만 비만이 인간에게 미치는 가장 큰 악영향과 만성 질환은 뭐가 있는 거죠? 비만을 매주 저는 이제 비만하고 싶어서 시작한 건 아닌데 제가 시작할 때 병원에서 취직하려고 했는데 그때 IMF 때라서 아무 데도 취직을 안 시켜주는데 지금은 돌아가신 모 대학병원의 이사장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비만 안 하면 안 뽑아주신다고 그래서 비만을 했는데 내가 이걸 왜 했냐 하고 맨 처음에 시작했는데 봤더니 너무 재미있는 학문이에요. 근데 그때 외국에 나갔는데 충격을 받았는데 외국 학자가 저한테 너희 나라 비만 얼마나 돼? 그 비만하고 질병하고 연관성에 대한 데이터 있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 박사학위 논문은 비만하고 사망률을 썼고 그 다음에 비만하고 질병이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10년짜리 자료로 처음으로 아시아에서 분석을 했어요. 그 진단 기준에 활용도 했고요. 그래서 분석을 해봤더니 아주 흥미롭게도 미국하고 그림이 좀 다를 줄 알았어요. 미국하고 그림이 똑같은 거예요. 더 놀라운 거는 너무나 똑같은데 그 당시에 이제 여러 분석을 하면서 비만이 암도 일으키네? 한국이네? 근데 아시아 지역에 그런 자료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 80년대 대학을 다녔는데 대학 때 위에 선생님들이 우리나라 유방암 저거, 대장암 저거. 미국하고 유전자가 달라. 유럽하고 유전자가 달라. 그랬는데 요즘 유방 대장암 너무 늘고 있잖아. 그래서 사실은 유전자가 다가 아닌 거였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런 거 연관성이 있겠다고 논문을 쓰고 보고를 처음 했는데 벌써 한 20년, 30년 지났잖아요. 근데 봤더니 그대로 늘고 있는. 미국 사람은 한국하고 유전자는 좀 다르고 피부 색깔도 다를지 몰라도 비만이 일으키는 질병은 똑같아. 근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일으킨다. 머리끝부터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머리 일으키는 병이 뭐 있을까요, 비만이? 머리랑 관련된 건 뇌출혈 뭐 이런 관련. 뇌졸중, 그 다음에 안압, 그 다음에 코골이. 코골이. 맞아. 그 다음에 수면 무호흡은 급사의 원인이 돼요. 그 다음에 가슴으로 내려가면 어떡할까요? 역류성 식도요. 그 다음에 천식 환자들이 뚱뚱해지면은 천식이 더 심해져요. 비만이 천식을 일으키냐는 좀 논란이 있지만은 천식 환자가 살을 빼면요, 천식이 많이 편해져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면은 배 쪽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 식도암. 근데 우리나라는 비만하고 식도암과 연관성이 잘 안 나와요. 근데 앞으로 많이 생길 거예요. 왜냐면 미국은 워낙 뚱뚱해서 배를 눌러서 위산 역류가 많이 돼서 그런 거고요. 간암, 지방간, 그 다음에 대장암, 신장암. 목적이 하나 빠졌네요. 갑상선암. 그 다음에 조금 아래로 내려가면은 여성들은 자궁 내막암, 그 다음에 난소암, 그 다음에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면은 무릎 관절염, 통풍, 불임, 그 다음에 생리불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고혈압, 당뇨병, 심근경색증. 이런 건 많고 주변에 흔히 보는 병들이 다 비만하고 연관해요. 그래서 엄청나게 비만 인구가 늘어나면서 이런 질병들이 많아진 거죠. 비만이 암도 유발한다는 거네요. 암 확실히 유발하죠. 그 데이터를 제가 벌써 2002년인가 냈었는데 그거 그대로 적중했어요. 한 30년 지났죠, 이제. 우리나라의 그 암 예방 수칙에도 보면은 10가지 중에 하나가 살 빼라는 거예요. 건강 체중을 유지해. 거기도 제가 같이 참여해서 만들었는데 건강 체중을 유지하죠.
근데 아까 유전도 얘기해 주셨는데 비만도 유전적 요인이 있나요? 비만이 순수하게, 그러니까 모노제닉이나 폴리제닉이냐, 그러니까 이게 말이 좀 어려운데요. 네. 우리가 순수하게 유전적인 요인으로 살찌는 사람은 네. 많지 않아요. 많지 않다. 아주 드물어요. 근데 그럴 수 있는 경향을 가진 사람, 유전자, 그러니까 살이 찔 수 있는 경향을 가진 유전자, 폴리제닉이라 하는데 그런 유전자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런 유전자가 평소에는 가만히 있다가 배고프거나 뭐 여러 가지 상황에서 주변 환경이 생활 습관 때문에 요게 발현이 돼요. 발현이 되고 나면은 살찌기가 쉬운 몸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 유전자가 100% 발현하는 게 아니고 아까 이야기한 순수하게 이게 아니라 환경적인 요인하고 먹는 생활 습관하고 먹는 거하고 상호작용을 하는 유전자들이 본인의 생활 습관이 나쁘거나 환경이 나쁘거나 하면 이제 발동하기 시작해서 살이 찌게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인류가 살아오면서 최대의 인류가 적이 뭐였냐면 굶어 죽지 않는 거였거든요. 그렇죠. 조금이라도 환경이 안 좋으면은 먹는 걸 자극하고 안 움직이고 살이 찌게 에너지를 네. 지방으로 저장하게 하는 그런 유전자가 발현이 안 되는 사람은 죽었어요. 이미 사라졌어. 도태됐어요. 그래도 우리 현대인들은 대부분이 살이 찌는 유전자는 아까 폴리제닉한 유전자는 다 갖고 있어요. 근데 가끔 예외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 외에는 거의 다 갖고 있어요.